1989년 한여름, 일본 나고야시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한 모자가 미스터리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3살배기 아들이 집을 떠난 뒤 행방불명되었고 함께 지내던 남성마저 사라지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여성의 이름은 루메이야스 시나노. 겉보기엔 평범한 일본인 여성이지만 성이 특이하죠. 일본은 결혼할 경우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데 그녀는 네덜란드인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녀의 집안은 굉장한 부잣집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일본의 유명 제약회사의 간부로 성인이 된 딸에게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시나노 씨는 1985년 네덜란드인 남성과 결혼했고 네덜란드에서 생활하며 아들 루메이야스 다라이곤을 출산하는 등 무척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약 3년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타지 생활에 지친 것인지 점점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1988년 4월 무렵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귀국해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죠. 물론 이들 부부 당시 법적으로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귀국 후 시나노 씨 모자는 나고야에 정착해 부자인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1년 뒤인 1989년 별거 중이던 30세의 시나노 씨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이 남성은 당시 34세였던 나가오 요시타카라는 인물로 대학을 중퇴한 뒤 디자인 관련 일을 했던 경력이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 그만둔 뒤 환경보호운동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노 씨 역시도 평소부터 자연식품, 환경보호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 두 사람은 금세 사이가 좋아졌고 1989년 3월 무렵에는 나가오가 시나노 씨의 집에 얹혀 살며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나가오는 무직이었기 때문에 집세나 생활비는 전부 시나노 씨가 부담하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거 생활 몇 달 만에 두 사람의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당시 딸의 고민을 전해들었던 부모님에 따르면 1989년 7월 중순 무렵 시나노 씨는 부모님에게 나가오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어. 하지만 받아줄 생각은 없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프로포즈를 받은 시점에 이미 마음이 떠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범위 내 관계지만 7월 말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9년 7월 26일 수요일 이날 낮 12시 무렵 시나노 씨는 나고야시 메이토구에 있는 아버지의 회사로 찾아가 8월분 생활비 20만엔을 건네받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물가로 계산하면 약 한화 45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당시 그녀는 아버지에게 내일 밤부터 4에서 5일 정도 시코쿠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올 거예요. 자연식품 행사인 소금 축제를 보러 가요. 제 차를 나가오 씨가 운전해 주기로 했어요. 현지에서 캠핑을 하려고요. 라며 아버지에게 자신의 여행 계획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시나노 씨는 이웃집 뉴질랜드인 부부에게도 같은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고 밤 9시 무렵 이들 부부와 인사를 나눈 것이 그녀와 아들에 대한 마지막 목격 정보였죠. 이웃집 뉴질랜드인 부부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평소 아침이 되면 아이의 울음소리나 생활 소음이 들렸는데 이상하게도 이날부터 시나노 씨 집에서는 어떠한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7월 28일 혹은 29일경 이웃집 부부는 우연히 시나노 씨 집에 나가오가 혼자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함을 느껴 그에게 당신이 운전해서 시코쿠 간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가오는 무척 당황한 듯 저는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라고 얼버무렸는데요. 만약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시코쿠의 축제 현장에 시나노 씨 모자가 목격되었어야 정상이지만 그 축제에서 이들 모자를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나노 씨 모자가 자취를 감춘 직후 나가오의 행동은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7월 27일
나가오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집세를 계좌이체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당장 계좌 번호를 모른다고 답하자 그는 내일 다시 전화드릴게요. 시나노 씨랑 아이는 먼저 여행을 갔어요. 저도 곧 따라가려고요 라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죠. 참고로 평소에 집세는 시나노 씨가 지불해 왔는데 왜 이때만큼은 나가오가 직접 나서서 굳이 집주인에게 당분간 여행 때문에 집을 비운다고 말한 것인지 무척 수상하죠. 아무튼 이 전화통화 이후 나가오는 내일 전화드리겠다는 말과 달리 다음날이 되어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편 시나노 씨 모자가 자취를 감춘 지 한 달이 지난 8월 말, 평소 같으면 생활비를 받으러 왔어야 할 딸이 소식이 없자 9월 11일 시나노 씨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경찰은 시나노 씨의 집 안팎을 수사하며 여러 단서를 확보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집 2층 방에서 발견된 혈흔이었습니다. 이 혈흔은 약 20cm 정도의 크기였고 이뿐만 아니라 붙박이장의 이불에서도 약 2cm 정도의 작은 피 얼룩이 검출되었는데요. 총 혈액량은 200ml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혈액형은 실종된 시나노 씨와 같은 B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방 안에는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툰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를 통해 경찰은 시나노 씨가 저항 한번 못해보고 갑작스럽게 살해당했을 가능성, 즉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발견된 수상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녀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생활비는 물론 늘 가지고 다니던 핸드백, 지갑이 사라진 반면 정작 방 구석에 몰래 넣어둔 비상금 34만엔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강도의 소행이었다면 집안을 뒤져 현금을 모두 가져갔을 텐데 감춰둔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 이는 즉 범인의 목적이 금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죠. 아무튼 이러한 수사 내용을 전해 듣게 된 시나노 씨의 아버지는 딸과 동거했던 남성 나가오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종 약 2주 전인 7월 중순에 딸이 요즘 나가오 씨랑 관계가 좋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그를 내보내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이죠. 즉 정황상 애정 문제로 인한 불화 끝에 나가오가 모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사라졌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실종된 모자의 행적을 쫓는 한편 용의자 나가오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탐문 수사 과정에서 앞서 밝혀진 나가오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퍼즐 조각처럼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던 11월 18일 수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바로 나고야 공항의 주차장에서 시나노 씨의 자동차가 발견된 것입니다. 차량 내부에는 캠핑 장비는 물론 새로 산 가죽 샌들 등 여행 관련 용품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실종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주차되어 있던 이 차량은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차요금이 선결제되어 있었고 주차장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7월 29일에 한 30대 남성이 혼자 이 차를 몰고 와서 9,000엔을 내고 맡기며 지금부터 후쿠오카로 간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록 해당 남성이 나가오였는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경찰은 혹시 모자를 포함한 세 사람이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닐까 추측해 국내선 항공편 예약자 명단을 모두 조사했습니다만 이들의 탑승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시나노 씨의 여권도 집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애초에 비행기를 탄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차량의 연료 탱크는 거의 비어 있었는데 영수증을 통해 마지막으로 기름을 가득 채운 날짜가 7월 20일인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평소 운전을 잘 하지 않던 시나노 씨의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경찰은 연료가 7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고 남아있었던 연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차량은 왕복 약 130km 정도 거리를 이동한 셈인데 경찰은 지역 범위 내의 산간, 외진 지역 등을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유류품 등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굳이 차량을 공항에 버려둔 것은 비행기를 이용해 멀리 달아난 것처럼
위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죠. 한편 수사를 거듭하던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증거품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증거품이란 신한호 씨 자택에 걸려있던 달력 메모였습니다. 이 달력은 다른 거의 빈칸이었지만 7월 달력에만 이해할 수 없는 글씨들이 빼곡했는데 7월 26일 난에는 네덜란드어로 된 플리프트라는 단어와 알 수 없는 몇 글자의 메모가 적혀 있었고 7월 30일 난에는 페르트레크라는 단어와 함께 2pm, 에어포트 등의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7월 26일 탈출을 시작, 30일 오후 2시에 공항에서 출발이라는 일종의 탈출 일정처럼 해석되지만 이 메모를 남긴 사람의 의도는 불분명했는데요. 물론 네덜란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신한호 씨가 나가오 모르게 달아날 계획을 혼자 기록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필적 감정 결과 이 글씨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런 글을 달력에 남긴 것일까요? 경찰은 범인이 수사를 교란하고 신한호 씨의 네덜란드인 남편을 의심하게 만들 목적으로 일부러 네덜란드어를 써가며 가짜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지만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가오가 생존해 있다면 올해로 70살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용의자는 영원히 종적을 감춘 채로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정 문제로 홧김에 모자를 살해한 나가오가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만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으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디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